어릴 때 저희 엄마께서 해주시는 밥상에 항상 못마땅해 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찌거나 무침으로 나오는 반찬들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달달하고 짭짤한 맛을 좋아하는 아빠도 못마땅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제 나이 50을 넘기니 우리 엄마는 그 시절 정보 얻기도 쉽지 않은 시골에서 어찌 그런 훌륭한 식단을 꾸리셨을까요? 덕분에 지금의 저는 식단 관리하며 건강한 삶 살기 길들이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편안한 중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밥상 타박하던 아빠도 그리워하며 말이죠. 요즘 관심은 무조건 건강인데 제 짝꿍 러피의 고지혈증 때문에 특히 내장지방에 관심이 많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공도원에서 펴낸 오늘의 책 내장지방, 구도 가즈히코님이 쓰시고 김정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 책에 감수를 하시고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의학 박사이신 박용우 원장님의 글로 들어가겠습니다. 당뇨병과 심장병의 적 내장지방을 잡아라.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은 암과 성인병이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성인병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내장 비만 때문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내장 비만은 복강 안쪽 내장 사이를 커튼 모양으로 연결하고 있는 장간막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조직이다. 피하 조직에 지방이 쌓여 있어야 체온을 유지하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비축해둔 에너지를 방출하여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지방이 피하 조직에 얌전히 있지 않고 다른 조직에 가서 쌓이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증가해서 동맥경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결국 당뇨병이나 심장병으로 이어져 평생을 이들 질병의 합병증과 싸워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장지방이 쌓이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뱃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뱃살이 나오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변화가 생긴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 이름 붙여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도 조기에 발견해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이다. 뱃살이나 내장지방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뱃살을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 내장지방은 내장지방이 왜 몸을 망가뜨려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심장병으로 이어지는지를 재미있는 사파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허리둘레가 얼마나 늘어나야 위험한지, 나는 내장지방의 위험에서 자유로운지, 내장지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내장지방의 원인과 해법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란 표현은 바로 내장지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쪼록 이 책이 내장지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어 단순히 예전에 입던 옷을 다시 입기 위해 뱃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성인병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 뱃살을 빼야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내장지방이 증가하는 메커니즘. 내장지방은 합성이 빠르며 피하지방보다 쉽게 쌓인다. 내장지방은 왜 쌓이는 것일까? 똑같이 식사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지방이 붙는 데는 개인차가 있다.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어느 것이 진짜 원인인지 판단할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에 비해 분해와 합성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 축적되기 쉽지만 그와 반대로 없애기도 쉽다는 것이다. 이 말은 생활 습관에 따라 순식간에 쌓이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사과형 비만이 진행된 사람을 보면 그 배경에는 대부분 과식과 운동 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섭취한 에너지량이 운동 등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웃돌면 남은 에너지가 지방이 되고 몸속의 지방세포에 축적된다. 과식과 운동 부족이 계속되면 에너지량이 수지 결상 결과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체지방, 특히 쉽게 쌓이는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내장 지방의 축적을 부추긴다. 에너지량을 웃돌게 하는 원인으로는 튀김이나 육류 등의 지질, 밥이나 면류 등의 탄수화물, 케이크나 과일 등의 당분이 많은 식품을 과잉 섭취하거나 채소를 잘 먹지 않고 야식을 즐기는 잘못된 습관 등을 들 수 있다.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하면 내장 지방은 인정사정 없이 쌓인다. 게다가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등 일하면서 몸을 쓰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일하는데 몸을 쓰지 않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연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이 내장 지방의 축적을 부른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생활 습관. 아침 식사를 거르면 낮에 폭식하게 된다. 앞에서 과식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장 지방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일까? 사실 현대인이 보내는 평범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뒷장의 그림은 바쁘게 일하는 현대인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아마도 내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예로 든 회사원은 분명히 과식을 하고 있다. 그것도 단순한 과식이 아니라 아침을 거르고 밤늦게 음식을 먹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 제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면 낮에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며 또한 밤늦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와 연소가 진행되지 않아 지방 축적이 빨라진다. 휴일에는 집에서 뒹굴뒹굴, 운동 부족이 비만을 부추긴다. 운동 부족도 커다란 원인이다. 현대인 중에는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사무직 종사자가 많으며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직장도 드물지 않다. 이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며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기는커녕 휴일에도 외출하지 않고 종일 집에서 누워 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의 반복은 내장 지방의 축적을 부추긴다. 이렇게 대부분의 현대인은 내장 지방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 대사를 높여야 지방이 탄다.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기초 대사. 지방 축적을 좌우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이다. 이것은 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써 에너지를 태우는 힘이 강한 상태를 대사가 높다, 에너지를 태우는 힘이 약한 상태를 대사가 낮다고 한다. 대사는 크게 기초대사, 생활활동대사,
식사 유도성, 열대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것은 기초대사로서 전체 대사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 호흡을 하거나 혈액이 순환할 때도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대사가 기초대사다. 이 대사는 잠을 잘 때도 진행된다. 중년에 살이 찌는 원인은 대사 저하에 있다. 기초대사량은 출생 후 급속히 증가하는데 남녀 모두 15에서 16세 무렵 정점을 맞이하며 그 후에는 서서히 저하된다. 50세 전후의 하루 기초대사량은 정점일 때와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평균 200kcal 정도 저하된다. 이것은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처럼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초대사량도 감소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중노년이 되어 기초대사량이 저하되어도 이를 깨달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식생활을 계속한다. 따라서 섭취하는 에너지량의 수지결산은 계속 플러스가 되며 그 결과 몸속에는 지방이 축적된다. 생활활동대사는 그 이름처럼 일이나 가사 등의 일상활동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현상을 가리키며 대사 전체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 다이어트를 위한 걷기나 운동도 물론 이 대사에 속한다. 대사량은 항상 변한다. 식사 유도성, 열대사는 음식을 먹는 데 따른 에너지 소비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를 섭취한다고만 단순히 생각하기 쉬운데 과학적으로 보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몸속에 열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소비한다. 놀랍게도 이 비율이 대사 전체의 10% 전후를 차지한다고 한다. 대사는 혈압과 마찬가지로 항상 변한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의 대사량은 누워 있을 때에 비해 약 100kcal나 높다는 데이터도 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몸을 움직임으로써 대사를 높여 에너지를 연소시키는데 노력이 중요하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생활 습관을 고친다. 과식하는 습관을 고치고 고칼로리 식사를 삼간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원인에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과식. 과식이라고 해도 채소나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에너지량이 많은 식품, 이른바 고칼로리 식품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거나 일상에서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양의 고에너지 식사를 계속한다면 내장 지방이 축적될 위험이 한없이 높아진다. 에너지가 높은 지질의 섭취를 줄인다. 지질의 과잉 섭취. 지질의 에너지량은 단백질과 당질의 2배가 넘는 1g당 약 9kcal다. 그러므로 지질의 과잉 섭취는 에너지 과다로 직결되며 체지방, 특히 내장지방의 축적을 부채질한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계속 서구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지질의 섭취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지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지질 중에서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동물성 지질이다. 소나 돼지 등의 고기에 들어있는 지질은 중성지방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원흉이다. 당질의 과잉 섭취. 중성지방을 줄여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지질보다도 당질의 섭취를 삼가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당질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과일과 과자류 섭취를 삼간다. 당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특성이 있으며 식품에 따라 들어있는 당질의 종류가 다르다. 단당류. 소화효소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당질의 최소 단위로 포도당, 과당 등이 있다.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간에서 지질과 하나가 되어 중성지방으로 변화되기 쉬울 뿐 아니라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 이당류. 당이 이분자 결합한 것으로 설탕의 주성분인 자당 등이 있다. 단당류와 마찬가지로 흡수가 빠르다. 다당류. 당이 3개 이상 결합한 것으로 곡물이나 감자류에 들어있는 전분 등이다. 효소가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체내 흡수가 느리며 단당류보다 중성지방으로 잘 변하지 않고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복부 비만의 원흉인 중성지방을 줄이려면 단당류와 이당류가 들어있는 음식, 예를 들어 케이크나 과자, 과일 같은 단 음식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동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내장 지방이 쌓인다. 식사 내용뿐 아니라 음주나 운동 같은 일상적인 습관, 나아가서는 스트레스 등도 내장 지방이 쌓이는 커다란 요인이다. 운동 부족, 교통수단의 발달 등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현대인들은 평소 웬만해선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게다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등의 핑계로 생활 속에서 적당한 운동 습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식사로 얻은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남은 분량이 지방이 되어 몸속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여성은 엉덩이에서 넓적다리 등에 지방이 붙는 피하 지방형 비만이 되기 쉽지만 남성은 내장 주변에 지방이 붙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술은 체지방을 축적시킨다. 음주. 술은 적정 범위에서라면 백약 중 으뜸이라는 말처럼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큰 효과가 있지만 적정량을 초과하면 각종 해를 끼친다. 과도한 음주는 지방을 축적시키는데 소주 한 잔에 약 88kcal, 막걸리 한 잔에 109kcal, 생맥주 500cc에 190kcal 등 예상 밖으로 에너지가 높다. 물론 간이 알코올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알코올의 에너지는 거의 몸속에 축적되지는 않는다. 다만 술은 쌀이나 보리 등의 곡류로 만들어지므로 당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장에서 지질과 일체화되어 중성지방으로 변한다. 게다가 술과 함께 먹는 안주 중에는 고에너지 식품이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는 술 자체의 칼로리보다 안주에 들어있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칼로리가 더 높기 때문에 지방 축적이 더 촉진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생맥주 500cc의 알코올을 분해하려면 간은 약 3시간 동안 풀가동되어야 한다. 알코올 분해는 간장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음식물의 대사는 뒤로 미뤄진다. 이것이 알코올에 따른 지방 축적의 숨겨진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영양이 거의 제로인 술도 내장 지방 축적의 커다란 요인이 되는 것이다. 나이 먹음에 따른 대사 저하와 스트레스도 지방 축적의 원인.
나이 먹음. 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사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기초대사는 중년 이후 점점 저하된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식사량은 변함이 없는 반면에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어 지방이 쌓인다. 젊었을 때는 말랐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배가 나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스트레스. 식욕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닥치는 대로 먹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이른바 스트레스성 비만을 일으킨다.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으면 코르티솔 등 지방을 축적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내장 지방의 증가를 부추긴다. 무서운 대사증후군. 내장 지방을 중심으로 위험인자가 모인다. 비만이 각종 생활 습관병의 온상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의학적인 상식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사증후군이라는 귀에 익지 않은 이름의 증후군이 떠들썩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내장지방형 비만을 중심으로 몇 가지 위험인자가 모인 상태를 가리키는 새로운 질환 개념이다. 대사증후군에 걸리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단숨에 높아진다. 게다가 건강한 사람보다 무려 30배 이상이라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높은 확률로 치솟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의 중심에 있는 것은 비만, 그것도 내장지방형 비만이므로 이제 비만은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위험인자가 늘어날 때마다 심장병의 확률이 5에서 30배로 급증.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는 1. 내장지방형 비만, 2. 고지혈증, 3. 고혈압, 4. 고혈당의 4가지다. 자세한 수치 등은 다음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위험인자 중에서 1의 내장지방형 비만을 포함해 3가지 이상의 위험인자가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다.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보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위험인자가 하나인 사람은 약 5배, 2개인 사람은 약 10배, 3개에서 4개인 사람은 무려 31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장병은 관상동맥질환의 하나로 동맥경화가 그 원인이므로 이 조사 결과는 위험인자가 복합됨으로써 동맥경화의 진행이 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각의 작은 위험인자가 합쳐지면 위험도 상승. 게다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위험인자는 상태가 아주 가벼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활기차게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대사증후군의 무서운 점이다. 각 위험인자의 상태가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중년이 넘으면 질병 한두 가지 정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위험인자가 서로 관계하면서 복합됨에 따라 중대한 질환을 초래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이며 바로 그 중심에 내장지방형 비만이 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고혈압, 당뇨병이 아니어도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 현대인에게 맞춘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지방형 비만은 어디까지나 복부 비만만 문제 삼기 때문에 BMI 등 다른 비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지혈증은 중성지방 수치와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로 판정한다. 의문을 느끼는 사람도 많겠지만
총 콜레스테롤 수치나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혈압은 일반적인 혈압 진단 기준에서는 정상 고위험 경계 혈압으로 분류되는 수준이 기준이 된다. 이것은 고혈압과 정상혈압 사이의 수치로 혈압에 대한 세계 의학계의 엄격한 자세가 엿보인다. 고혈당은 이른바 당뇨병 예비군으로 불리는 경계형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내장지방은 위험인자를 발생시키는 도화선. 대사증후군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과식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섭취 에너지의 과잉과 소비 에너지의 감소를 초래해 비만을 유발한다. 체지방이 축적되는 부위는 나이와 성별, 나아가서는 체질 등에 따라 다르지만 내장지방형 비만이 되면 문제는 단숨에 심각해진다. 즉, 내장지방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차례차례 발생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도화선이라 할 수 있다. 내장지방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원흉. 내장지방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내장에 축적된 지방세포는 위와 같이 각종 아디포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이것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를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내장지방의 축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면 여기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은 위험인자 증폭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강의 상류와 같아 하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앞의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듯이 내장지방은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강에 비유하자면 내장지방은 강의 최상류에 해당한다. 이곳이 오염됨에 따라 하류로 갈수록 더욱 오염되고 그 결과 하구 부분은 오염된 진흙이 두껍게 침전된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만다. 강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그 기본은 똑같다. 바로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위험인자를 차단하는 것이다. 내장지방은 활발히 분해, 합성되어 온몸에 악영향을 끼친다. 내장지방의 축적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CT 검사가 필요하다. 복부의 단면 사진에서 내장 조직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해 100제곱센티미터가 넘으면 내장지방형 복부 비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장지방만을 검사하기 위해 큰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배꼽 주위의 허리둘레를 재는 방법을 추천하는 것이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 분해와 합성이 빨라 쉽게 쌓이는 반면 없애기도 쉬운 특성이 있다. 잘 쌓이지 않고 없애기도 어려운 피하지방이 정기예금이라면 내장지방은 입출금이 쉬운 보통예금인 것이다. 내장지방은 그만큼 활발한 지방이다. 게다가 지방이 축적되는 장소인 내장 주위나 장 간막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악성 아디포사이토카인 등 혈관벽을 통해 침투해 순식간에 온몸에 악영향을 끼친다. 아디포사이토카인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종류도 다양하다. 이것들의 영향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는 점점 악화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한다. 지방세포는 인체 최대의 내분비 장기. 제1장에서도 다뤘지만 체지방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포는 단순한 지방 저장고가 아니라 활발히 아디포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인체 최대의 내분비 장기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몸무게 70kg의 체지방이 30%인 사람이라면 지방 조직의 무게는 21kg이나 된다. 인체 최대의 장기라는 간장의 무게가 성인 평균 1.2에서 1.4kg임을 생각하면 지방세포의 크기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영향력도 당연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상관없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단독으로 동맥경화를 촉진한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중 고지혈증과 관련된 두 항목은 중성지방 수치와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이다.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4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증의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커다란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상식이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이러한 작용은 고혈압이나 고혈당과는 관계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활동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악행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와 결합된 결과가 아니라 단독 범행인 것이다. 고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다른 위험인자와 관련성이 강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며 건강진단 결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든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만 상호 연관의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높이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악성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단독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데 비해 중성지방의 증가와 양성인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저하는 대사증후군의 다른 위험인자와 관계하면서 동맥경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장지방과의 관계다. 내장지방이 증가하면 여기에서 분해되어 생기는 유리지방산이 늘어나며 그것이 중성지방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 즉 내장지방이 늘어나면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고 그 결과 중성지방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지방이 지방을 부르는 악순환이 탄생하는 것이다.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HDL은 감소한다. 게다가 중성지방의 양과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양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가령 혈당치가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의 활동이 약해져 중성지방의 양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산물에서 만들어진다. 중성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면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재료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다.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촉진한다. 혈관벽으로 들어간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덩어리를 만든다. 내장지방의 축적은 혈액 속의 지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고지혈증의 커다란 원인이 된다. 고지혈증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동맥경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죽상동맥경화를 가리킨다. 이는 동맥벽의 내막에 죽상 덩어리가 생기는 것으로 이 덩어리를 아테롬이라고 부른다. 아테롬은 혈액 속을 흐르는 악성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의 내막으로 들어가 만들어진다. 내막의 내피세포로 들어간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어떤 원인으로 산화되어 산화 LDL로 변한다. 그러면 몸속의 청소부인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이를 유해물질로 간주하고 먹어버린다. 대식세포는 먹은 산화 LDL을 분해해 자신의 내부에 콜레스테롤을 점점 쌓아나간다. 그 결과 포말세포라고 부르는 것이 생기는데 그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 이 포말세포가 모인 것이 바로 아테롬이다. 최근 초악성이라고 불리는 소형 LDL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크기가 작아 동맥벽 속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산화도 쉽게 되어 한층 더 위험하다. 양성인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돌려보낸다. 이러한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작용을 막는 것이 같은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양성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회수해 간장으로 돌려보내는 작용을 한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사람은 물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라 해도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적은 사람은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달님들, 건강하실 준비 되셨나요? 식습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내장지방의 원인이 된다 하니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긍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습관으로 우리 모두 정서 건강과 신체 건강으로 건강한 100세를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건강하길 바라며 달님들 사랑합니다.